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톡의 박지원입니다. 생활의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공간에 활기를 넣어주며 매력도를 높여주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은 예술이면서도 우리의 생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입는 옷, 멋스러운 스타일링뿐 아니라 내가 사는 공간과 가구까지 이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 할 수 있죠. 여기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과 결과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시대의 연결고리라 말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재민톡에서는 동양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전파하는 리더, 최경란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장을 만나봅니다. K-팝이라든지 K-컬처 이런 세계적인 위상이 있잖아요. 디자인 분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럴까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가구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디자인 행사죠.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 동안 그 안에서 현지에서 디뷰를 총괄 기획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 디뷰라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총괄 기획을 맡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DBEW, 디뷰라고 저희는 이제 칭하는데 디자인 비욘드 이스트 웨스트라는 뜻입니다. 이 어휘 풀이를 하자면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에 대한 뜻입니다. 이런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살로네 델 모빌레라는 세계적인 국제 가구 박람회죠. 밀라노 가구 디자인 위크하고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국제 가구 박람회는 올해로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구, 공간 이쪽이 전문가이다 보니 1993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간을 계속 방문하고 교류를 하여 왔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가구의 디자인계 또 이런 산업계에서는 외국의 디자인을 보고 응용하고 정보를 얻으러 가는 게 주 목적입니다.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초창기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도 이런 박람회장에 버젓이 전시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뛰어난 그 디자인적 기량이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공예를 현대화한 거 한 10여 년간 정부기관에서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현대화된 공예의 문화를 많이 소개진 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근데 그 디자인은 역시 세계의 그 어떤 발신지죠. 세계 디자인의 현주소인 밀라노인데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K-컬처 이런 세계적인 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라든 영화 이런 거에 비해서 미술이라든지 또 그 공예 또 이런 걸 포함한 어떤 디자인 분야는 좀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서 이 분야를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태리를 중심으로 교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네, 이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가구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브랜드화된 산업의 기업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우수한 세계 경쟁력 있는 어떤 전통 기술을 우리 현대 생활에 맞는 모던 가구에 접목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그동안 보아온 결과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선도적인 거를 보여줘서 서양 주도의 그런 디자인의 박람회 또 그런 산업이 아시아적인 가치 또 우리의 전통 그 칠이라는 마감재의 잠재적인 우수성들을 소개함으로써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에 맞는 그런 가구 디자인의 반응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디뷰에서 선보이신 작품이 바로 오칠 작품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 오칠 가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칠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저는 뭐 그 향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소재라고를 몇십 년 전부터 확신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소재, 또 이렇게 무공해, 환경 친화적인 마감 가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오칠이야말로 전 세계가 올바르게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오칠 나무에서 원액을 추출하고 또 사람이 그걸 수작업으로 칠해야 되는 그런 많은 반복된 그 노고와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라 그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를 고부가 가치로 활용하면 좋겠다. 전 세계가. 그런 거를 한번 지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칠을 이번에 한번 가구에다 이렇게 접목하게 됐는데 그 오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전 세계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시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죠. 휴젠 성에 있는 창시에 있는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 지역은 2000년 된 그 미라가 나온 그런 성인데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 한나라 시대 거죠.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그 한나라 시대의 오칠이 굉장히 많이 발굴돼 있습니다. 다른 부장품들도 나왔지만. 근데 지금 그거 봐도 너무 아름답고 그 색깔도 그대로 거의 보존되고 굉장히 많은 오칠 그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2000년간도 나무에 칠한 옷이 아직 보존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한 1000년 이상 된 것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뭐 영국에서도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그 소장품들을 보면 동서를 교류한 그 오칠의 흔적이 가구나 그런 상품의 흔적이 많습니다. 아마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이렇게 오칠이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또 각 나라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그 독자적인 또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잘 살린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엔 특히 이제 한국의 그런 것들을 잘 디자인적 특징을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번 디뷰에서는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과 함께 작업을 참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국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오칠을 가지고 주제로 현대의 생활 가구를 하다 보니 이탈리아의 디자인이 많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한 30여 년 이제 실무도 해가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대학교의 동양문화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거의 발표장으로 밀라노로 하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한국에 대한 그 오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관계를 해온 우리의 그 방향성 이런 아시아 디자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해오고 협력을 해온 파트너들,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작고하신 알레산드로 멘디니시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하고 연구했던 많은 디자인들 또 이렇게 산업에 기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오마주로 그 작품도 한 파티션이라는 작품도 했고 또 스테파노 지오바노니 씨 지금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시죠. 그렇죠. 거장이신데 그분은 산업의 거장이지만 이런 전통의 소재를 가지고 현대화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관심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셨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디자이너들 이태리만은 이번에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들 참여를 시켜서 이 한국의 소재 아니면 아시아의 그 전통 문화적인 그런 소재를 잘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이거 현대화하고 또 좀 세계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칠이라는 거는 단색으로만 칠해 버릇을 했는데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회화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오칠하는 장인들하고 협업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인들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게 또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디자이너도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양한 문화권 또 서양과 동양의 디자이너와 같이 참여함으로써 좀 격조 있는 문화, 미래의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에 좀 향상하고 개선하는데 동서양이 동참하는 좋은 것은 같이 하고 또 동양 서양이 넘어서는 그런 좋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공유를 하고 또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발휘해 주는 게 네, 맞습니다. 참 새롭습니다. 네. 협업한 디자이너 말씀해 주신 분 중에 가구 디자인계의 거장 중 한 분이죠.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의 인터뷰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요. 먼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계셨던 네, 저희는 이제 4월 초에 이제 가구 디자인 박람회를 준비하려는 그 시즌에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러러 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폐막식에도 또 일주일 전에 가서 또 많은 피드백. 저희는 이제 전시를 하고 della qualità artigianale, perché l'Italia è considerata il paese del design proprio perché abbiamo tantissime industrie di media e piccola dimensione e quindi sono molto attente a sviluppare delle loro individualità anche dal punto di vista della craftsmanship. Io credo che comunque questo rapporto mi abbia fatto capire come anche nei paesi orientali ci sia una tecnica consolidata estremamente interessante ed estremamente diciamo che attraverso gli anni si è sedimentata in una maniera molto profonda e fa parte proprio dei caratteri distintivi di quel modello culturale. Per cui credo che l'Italia dal suo punto di vista, la Corea dal suo punto di vista possano esprimere delle artigianalità da entrambi i lati estremamente positive, estremamente sofisticate. 젊은 작가들도 많이 활용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스테파노 지오반노의 인터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를 확실히 만나보니까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사실 전시가 친선을 교류하는 예술 외교 중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공로를 또 소장님께서는 인정받아서 이탈리아에서 주신 친선 훈장도 받으셨고요. 또 기사 칭호를 부여받으셨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 안에서는? 시작부터 제가 이제 가구 산업의 필드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거장들과 일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아시아 중심의 또 마켓이 열린다는 것도 대비하고 그 미래 시장 또 미래의 사용자를 대비한 그런 연구들을 한중일 중심으로 이렇게 해오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활동들을 발표하는 게 이태리고 또 그런 이태리에서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디자인 비엔날레라든지 또 서울 디자인 올림픽 또 서울 디자인 한마당 한국에서는 제일 디자인으로는 제일 큰 규모 있는 그런 기록적인 행사들에
영광스럽게도 총감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도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제가 그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요청 또 저도 부응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제 이태리안 디자이너들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게 된 우연찮은 일이 있어요. 알레산드로 멘지니 씨도 뭐 1994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제가 크게 이제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하는데 한 1000여 명이 와서 모든 전문가들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학계, 뭐 산업계, 할 것 없이. 그리고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씨도 한국에 처음 강연을 하는데 제가 또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뭐 마시모 모로찌라든지, 그리고 초대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체하고도 서로 연계돼서 하고, 또 교육 연구에도 뭐 스테파노 지오바니, 알레산드로 멘니 씨는 저희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로도 있으시면서 또 멘니 씨는 명예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사실 산업체하고 협업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또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애정과 또 관심, 또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지원. 어떻게 보면 제가 비엔날레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태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디자인계에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게요. 그리고 어떠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니까 네. 이탈리아가 문화의 선진국이라는 게 이 디자이너에 대한 기여를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고, 저도 이런 뭐 음악으로 뭐 네. 주수미 씨가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게 뭐 저는 이태리 유학도 안 했고요. 미국을 유학을 했는데 네. 그런 활동을 이태리야말로 대사관이나 문화원 활동을 보면 이 디자인을 문화, 교류, 외교로 씁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그리고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더 영광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는 부끄럽죠. 아닙니다. 이후에는 서울 디자인 재단 대표를 맡으시면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재임 시절 의미 있는 작업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디자인 재단, 서울 디자인 재단의 대표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DDP라는 세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무한히 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그 오픈 때도 저도 받고 전 세계의 디자인 네트워크나 디자인 관련자들이 DDP를 쳐다보고 있었고, 좀 더 기대감에 부응해서 좀 세계적인 명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됐죠. DDP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공간이 자체도 멋지지만 이 공간 자체가 주는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 디자인계가 잘 활용하고, 서울시가 운영하지만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간, 나아가서는 아시아 디자인의 메카, 밀라노가 서양의 디자인의 중심지로 통한다면 DDP가 있는 서울시는 아시아 디자인의 어떤 중심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미션의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갔을 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공간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자립이라는 그런 어떤 미션, 초창기에 제약된 미션 때문인지 이런 마켓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고 스토어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거기를 비워야 되는 어떤 규정의 여건이 돼 있어서 비워지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야말로 자하 하디드의 건축가가 한 그 공간의 초기에 취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공이 그거를 쓸 수 있는 도서관의 원래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도서관은 그 당시에 이제 컨셉이었지만 이걸 좀 비워서 시민의 공간, 휴식의 공간,
쉼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 때로는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숲이라고 시민 라운지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해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적인 명소로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많다면 이제 디자인도 K 디자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앞으로 계획 중이신지요? 네.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이미 이제 세계적인 디자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하는 뭐 이런 가구라든지 일단 그 생활 환경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선진국은 이렇게 전자제품, 자동차만으로 선진국이 된 적은 없습니다. 생활, 일상,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물건, 상품, 이런 가구들이 벌써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거나 그것들을 그냥 아무런 서슴없이 쓰는 일상용품으로 쓰는 국가들이 디자인 선진국들이죠. 우리도 이제는 일상의 생활 문화의 어떤 격조를 따지고 편리함, 견고함 이런 것을 넘어서 다소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좀 가치 있는 아껴 쓰고 보는 소중한 뭐 기억을 추억하거나 좀 우리의 힐링이라든지 우리를 좀 더 가치 있게 존중을 받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디자인도 좀 세계화로 하려면 어떤 뭐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디자인도 디자인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자이너 또 그 디자이너의 좋은 디자인을 제품화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가구는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들이 디자이너들을 존중하고 서로 키워주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전시하는 그런 밀라노 같은 그런 세계화된 쇼도 우리의 아시아의 서울에서 DDP 같은 데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더 보도해주고 언오프라인으로 하는 미디어의 역할도 저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네. 좀 홍보하러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서로 윈윈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바로 디자인 클러스터가 아닌가. 뭐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은 굉장히 디자인 교육은 우리나라는 선진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양의 미를 알리는 작업 앞으로도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은 한 시대를 담는 도구이자 동시대 구성원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는 그날을 꿈꿔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경란 동양문화디자인 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